사업하다 보면 꼭 이런 순간 오지 않나요? 아니 내 회사인데 왜 나는 돈 한 푼 꺼냈을 때도 이렇게 불안해야 되죠? 더 무서운 건 법인 돈을 잘못 꺼냈다가 세금 2번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괜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인 돈은요 대표님들이 단지 방법을 몰라서 못 꺼내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법인 돈이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꺼내는 방법, 이것들을 실무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룡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대표님은 골프를 치고 왔다면 이것도 법인으로 인정되나요? 하고 물으시고, 최근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이게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묻는 분도 있었어요. 결국 모든 대표님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쓰는 법 1단계, 바로 버카를 뽕 뽑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쓸 수 있을 때 충분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법인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지출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카드 사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출이 업무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기준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대표님이 평소에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하던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법인 비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만큼 세금 절감 효과도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도 들었던 질문인데요. 법인카드로 골프 쳐도 되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가요? 솔직히 미쳤구나 싶죠. 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거래처와 골프장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실제로 계약이나 업무 진행을 논의했다면 이건 명확하게 업무 추진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과 대기업 임원들은 계약 논의, 동업 미팅, 협력사 조율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이거 거래처 미팅이었어요 라는 억지 스토리를 붙인다? 이런 건 국세청한테 혼쭐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대표님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깁니다. 첫 번째, 누구와 갔는지를 기록하세요. 함께 동행한 사람의 이름, 어떤 관계인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간단하게라도 남겨두는 거예요. 땡땡 회사, 땡땡 팀장과 협력 논의 라운딩. 세무조사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처냐,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었냐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 또는 미팅 일정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골프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죠. 라운딩 직전에 나눈 사업 논의, 최근 계약서 협의 상황, 조율 내용 등 간략하게 메모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소통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문서보다 실제 업무가 있었음에 강하게 증명하는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님 오늘 라운딩에서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했던 골프장에서 얘기해요. 도착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런 기록은 인간적인 흐름까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꾸미기가 어렵다는 점에 오히려 강력한 증빙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세 가지 자료가 모두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업무 목적에 대한 정황이 생기고,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확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골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 연결고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남겨두느냐, 이게 법인 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골프 사례처럼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이 바로 차량 비용인데요. 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세차비, 수리비, 보험료까지 대부분 자동차 관련 지출을 당연하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평소 본인 개인 차량으로 출장 다니고 계약 현장을 다니는 일이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차를 쓰는데 이 비용들은 법인 처리가 절대 불가한 건가요?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출장비 처리 방식. 이 방식은요, 대표님의 개인 차량을 그대로 쓰면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한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이 출장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는 세법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것 또한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그리고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셨겠죠?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동 장소, 어느 거래처, 어떤 미팅 장소였는지, 이동 목적, 계약 논의, 외근, 촬영, 공장 방문 등 실제 이동 증빙,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내역, 내비 기록, 이 기록들이 갖춰지면요, 업무 추진비로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출장 신청서나 간단히 이동 메모만 있어도 근거는 충분할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복잡한 계약이나 차량 이동 등록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메모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겠죠? 두 번째, 개인 차량을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 이 방식은 조금 더 전략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대표가 자신의 차량을 법인에 정식으로 임대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에요.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심지어 세차비까지 거의 모든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차량 임대차 계약서. 두 번째, 법인. 세 번째, 임대료의 적정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가 적정성은 국세청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는 동일 모델의 렌트비나 시중 평균가를 참고해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어떤 물건이 필요해도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걸 해결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선택지가 바로 쿠팡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쿠팡은 복화 등록이 안 된다던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일단 쿠팡 자체가 법인카드 사용을 막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구조가 조금 달라요. 대표님 이름으로 발급된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는 일반 개인카드와 거의 똑같이 쓰기 때문에 쿠페이에 등록해도 되고 모바일 앱에서도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즉 카드 앞면에 회사명만 적혀있는 카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카드는 PC에서 사업자 인증을 거치면 결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쿠페이 등록이나 앱에서의 카드 결제는 막혀있어요. 모바일에서 결제가 안 되니까 결국 제 개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표님이 개인 카드로 결제하든 법인 카드로 결제하든 가장 중요한 건 업무 관련성이라고요.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결제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매 품목마다 업무 맥락을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구매 품목, 업무 관련성, 탕비실 간식, 임직원, 복리후생용, 청소용품, 사무실 운영 소모품, 조명, 소품, 콘텐츠 제작용 장비, 의류, 촬영용 의상, 고객 선물, 접대비, 구매 의도가 이렇게 명확해지면 쿠팡에서 결제하던 개인 카드를 썼든 모두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결제하면 캡처, 배송 완료 캡처, 업무 목적 한 줄 메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무조사에서도 90% 이상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쿠팡은 법화가 안 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업무 목적성을 직접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플랫폼이에요. 앞에서 법화로 뽕 뽑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보다 훨씬 임팩트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법인 차량입니다. 대표님들도 강남에서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를 타지? 나도 법인으로 살 수 있다던데 진짜 가능해? 네, 진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차를 사는 구조와 법인이 차를 사는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2억짜리 포르쉐 한 대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이 차를 사려면 순수하게 손에 2억이 남아야 됩니다. 그럼 그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개인소득세, 4대 보험, 지방세 이 모든 걸 떼고 순수 실수령액이 2억 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3억 4천 이상을 벌어야 2억짜리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취득세, 수리비, 유지비 이 모든 걸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한마디로 개인이 슈퍼카를 사면 거의 파산 루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살 때는요, 개인과는 달리 세금을 내기 전에 비용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2억 5천이라면 법인세가 20% 약 5천만 원을 내고 남은 2억으로 차량 구매를 하는 거죠. 즉 개인이 3억 4천을 벌어야 2억짜리 차를 사는 게 가능하고 법인은 2억 5천 배출이면 같은 차를 사는 게 가능하죠. 비용 구조만으로 이미 약 1억 차이가 납니다. 차에서만큼은 개인보다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쯤 되면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사는 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궁금하시죠?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위험한 건 가격이 아니라 업무 스토리가 없을 때예요. 업종에 비해 차가 과한가? 업무용 운행 기록이 있는가? 사적 사용 비율이 높아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설계가 되면 슈퍼카든 수입차든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업무 스토리 설계가 되는 업종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인차가 자연스러운 업종, 제조, 납품, 물류, 촬영, 광고, 콘텐츠 제작, 보험, 컨설팅, B2B 영업,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구조가 자연스럽고 명확하겠죠. 반대로 온라인 교육, 외근이 거의 없는 업종? 이런 업종은 왜 비싼 차가 필요한가? 이걸 설계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요. 물론 1인 법인이라도 스토리를 잘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1인 법인이라면 이렇게 설계를 해요. 촬영 장소 이동, 협업 크리에이터 미팅, 콘텐츠 촬영, 브랜드 현장 방문, 교육 세미나 참석, 고객 인터뷰 촬영, 즉 사업의 본질이 이동 기반임을 자연스럽게 설계하면 돼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도 이 구조는 높은 인정률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이건 정말 알면 돈이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국세청이 가장 넓게 인정해주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이 경조사비거든요. 먼저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지인 결혼식, 지인 부모상, 돌잔치 같은 건 무조건 개인 아닌가요? 하지만 정답은 반대입니다. 경조사비는 사적 관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적 맥락이 존재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하나씩 볼까요? 대학 동기 결혼식, 이거 인정될까요? 대학 동기 아무리 봐도 개인 같죠? 그런데 그 동기가 지금 내 협력사의 대표라면 100% 업무 목적입니다. 징빙은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의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캡처하고 네이버 검색 사업자 정보,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 계약서나 견적서 이 두세 개만 있어도 세무조사에서 아, 이 사람과 비즈니스 관계였네 라고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부모상, 이것도 대부분 무조건 개인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내 고객, 제휴 파트너, 거래처 담당자라면 그 부모상 산정 역시 업무상 관계 유지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조사비로 인정됩니다. 이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표님이 준비해야 할 건 딱 두 줄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인가, 왜 가는가, 이 두
줄이면 세무조사에서도 70%에서 90% 인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 돈을 잘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파트로 들어갈게요. 바로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꺼내오는 3단계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급여로 꺼내오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대표님이 급여로 돈을 꺼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90%의 대표님이 급여를 가장 손해보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한 달에 500이 필요하니까 급여 500을 받으면 되지 않나? 가장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대표님이 급여를 받는 순간 3가지가 동시에 튀어오릅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 3가지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만 올려도 체감은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생기죠. 아니 50만 원 올렸는데 왜 실수령액이 20만 원밖에 안 올라? 급여를 올린 게 손해 아닌가? 급여는 얼마가 아니라 어디까지 받으면 이득이고 어디부터가 손해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월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700을 급여로 때려 넣는다? 이게 진짜로 제일 손해보는 구조예요. 급여는 세율 낮은 구간까지만 받는다. 보통 450에서 550만 원 구간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은 뒤에서 알려드릴 다른 방법으로 빼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배당으로 꺼내기입니다. 여기도 정말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영역인데요. 대표님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당은 급여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급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2가지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세율이 15.4%로 고정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죠?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이 넘어가면 24%, 8800이 넘어가면 35%, 이렇게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형으로 폭등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실수령은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배당은 어떻습니까? 2천만 원까지 단일 세율로 15.4%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4대 보험 영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급여만 조금 올려도 건보료가 폭발하고 국민연금까지 같이 올라가고 연말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까지 붙는 구조와 같은 거겠죠? 건보료는요 세금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배당은 4대 보험이 단 1원도 붙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만으로도 배당은 급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배당은 급여와 섞었을 때 진짜 파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급여는 세율이 낮은 구간까지만 받는다. 보통 450에서 550만 원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으로 보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를 4명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당 2천만 원씩 분리과세입니다. 15.4%만 되고 즉 4명이면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개인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8천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이 붙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세금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통권에는 전략 중 가장 쉽고 강력한 세 번째 전략은 바로 개인 사업자를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략은 앞에서 설명한 급여나 배당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배출은 입금되는 순간부터 전부 대표님의 개인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법인처럼 어떻게 꺼낼까? 이게 사적 사용이 아닌가?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현금 유동성 밸브라고 불러요. 돈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인에게 흘러오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 말 듣고 바로 떠오르는 걱정이 있으시죠? 법인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또 내도 되나요? 두 개 동시에 운영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세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자는 여러 개도 가능하고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100% 합법적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업무의 성격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법인은 제작, 운영, 납품, 시스템 구축, 개인 사업자는 컨설팅, 강의, 교육, 마케팅, 콘텐츠 제작, 이렇게 역할과 서비스가 다르다면 법인과 개인이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는 법인 명의로 집행하고 문의는 개인 사업자 계정으로 받고 계약 수익은 개인 사업자로 체결하면 매출이 곧장 대표님 개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결국 법인 돈을 따로 꺼낼 필요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구조도 가능해요. 단 그 일을 개인 사업자가 실제로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견적서, 작업 내역, 결과물, 세금 계산서,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4가지만 있으면 법인이 대표님 개인 사업자로 외주비를 주면 그건 곧 대표님 개인 계좌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세무적으로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돈을 개인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